네, 오늘은 원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선생님 나름대로 정리한 우리 중등과학책에 나오는 원소론,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는 철학과 종교와 관련된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약간 사이비틱한 이야기들까지 다 섞어서 나름의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 듣는다고 편하게 들으세요. 어? 대신 다음 주 테스트에 내가 한 이야기 말고 책 내용 중심으로 낼 겁니다. 나도 내용이 책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응? 대신에 책에 없는 많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오늘은. 자, 원소라는 말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나오는 게 바로 원소예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인데 고등과정 도덕책에 보면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이데아라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이데아에서 파생돼 나온 영어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냥 이거 영어 단어로 생각해봐. 이거 무슨 단어인데? 아이디어예요. 어? 좋은, 뛰어난 새로운 그런 이상적인 생각. 그런 거죠. 뜻을 따지면. 자,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아이디어. 이상적인. 그 다음에, 아이돌. 우리가 아이돌 스타 하잖아. 그게 사실 뭐냐면, 아이디얼 돌이에요. 돌이 뭔데? 인형, 이상형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럼 이데아라는 것이 가지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상향을 뜻합니다. 이상향.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이데아라고 하는 거야. 고대 그리스에선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면 이데아 이론의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요. 혹시 이 한자 아는 사람 무슨 한자인지 맞춰봐. 무슨 글자야 이거? 몰라? 처음 보는 글자야? 무슨 글자인데? 몰라요? 신이 신. 가. 좀 이건 알겠지? 뭔데? 앞에 건 사람인 뒤에는 문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네. 햇빛이. 이게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뭐가 된다? 인간이에요. 그리스 신화의 그리스 철학의 가장 기본은 사실 대부분의 신학의 기본은 이겁니다. 신들과 인간은 분리되어져 있어요.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스의 이데아는 신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야. 여기가 이데아야. 우리에게 이데아는 꿈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인간의 모든 욕망은 모든 종교를 불문하고 여기에 가는 게 꿈이에요. 혹시 자 하나씩 종교를 자 집에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뭐 종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자 부모님들 기준 자 교회 다니신다. 성당, 교회, 뭐 유대교, 뭐 기타 각종 유사 기독교 단체들 포함해서 교회 쪽 다니신다. 손 없어? 저요. 그러면은 절에 다니신다. 절에 다니신다. 없어? 그런 거. 자 명절에 차례 지낸다.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이나 할아버지 댁에서 차례 지내고 할아버지 댁에 가면 차례 지내고 방금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요. 소위 이제 기독교계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천주교 성당 말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구교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톨릭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냥 말 그대로 기독교. 여기가 이제 교회죠. 사회 시간에는 닌 이제 2학년이니까 이제 세계사가 들어가잖아. 여기가 신교예요. 그 역사 세계사 하면서 배울 겁니다. 구교 신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교도 있고요. 웃기는 거 여기에 이슬람교도 여기로 나는 포함합니다. 왜냐면 다 같은 사람이 있거든. 웃기는 거. 최근에 그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 MBC 다큐멘터리가 이제 넷플릭스에 풀리면서 되게 시끄러워졌죠. 유사 기독교 사이비. 일단은 어쨌거나 뒤에 가서 틀을 뿐이지 비슷한 단체라고 난 생각해요. 물론 이 이야기를 목사님 앞에 가서 하면 혼나겠죠. 사이비까지 다 똑같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유사하다고 말하는 건 어디가 유사하냐면 여기에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가 똑같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아요. 단지 나쁜 놈들은 그 길이 우리 교주님이라서 우리 교주님한테 뭘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개새끼들이 나쁜 거야. 알겠죠?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스토리가 똑같아요. 아담과 이브가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거짓말을 한 죄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래서 다 죽으면 벌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대신 죄를 받아가시고 구원받은 양반이 사입이면 우리 교주님이다라고 구라치는 게 문제인 거야. 알겠죠? 비슷하죠, 그럼 스토리가. 자, 그 다음에 불교. 이것도 역사책에 나오겠네. 자, 불교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해탈을 강조합니다. 해탈이라는 건 벗어난다는 건데 불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태어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울어. 나이 들고 늙으면
자신의 늙음을 슬퍼해서 울어. 그러다 병에 걸리면 아파서 울어. 그러다가 죽으면 가족이 울죠. 우리 삶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해서 윤회로 다시 태어나서 또 힘들어서 또 울어. 근데 이 과정에서 복을 쌓고 덕을 쌓으면 좀 더 고귀한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나쁜 짓 하면 좀 더 낮은 존재로 태어나고, 졸라 나쁜 짓 하면 막 개로 태어나서 두드려 맞고, 서로 태어나서 평생 일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으면 극락왕생이라고 해가지고 극락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해탈한 자를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앙은 아니죠. 각 사람들이 삶에서 수행하고 덕을 쌓고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내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불교예요. 오케이? 혹시 무협지 좋아해? 무협지. 책 별로 안 좋아하지? 어떤 책이든 많이 읽으세요. 글자로 된 거면 더 좋고 만화책이라도 상관없긴 합니다. 선생님 기준에서는 진짜 이건 권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을 위해서. 그 도교라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동양에는. 이제 무협지 주인공들이 꽤나 많죠. 여기에 이제 뭐 무당파, 화산파, 무슨 파야. 도 닦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은 돌을 닦다 보면 우화등선이라는 걸 합니다. 말 그대로 신선이 돼요. 기독교에서는 그럼 맨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죽은 뒤에 재판의 날에 그 대신 죄사함을 받은 그 피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사들의 보필을 받고 영생불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이 된 거네. 맞지? 불교, 부처 신이 되는 거죠. 도교, 신선 신이 되는 겁니다. 아까 차례 지낸다 그랬죠. 유교. 유가의 가르침은 조금 달라요. 왜 죽고 나서 이야기하냐?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겠냐? 그게 유가의 가르침이에요. 공자왈, 맹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저러하니 저러저러 해라. 그게 바른 길이다. 결국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럼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에서 신이 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실제로 신이 된 신도 있고, 신까지는 안 됐는데 불사를 얻은 사람들도 있고, 불사를 얻었다고 지가 신이 된 양 뻑이다가 평생 개고생하는 놈도 있어요. 제일 불쌍한 놈. 바위에 꽁꽁 묶여 이게 끈에 이렇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사과나무에. 눈앞에 사과 하나가 딱 열려 있고 목 여기까지 물이 차 있어요. 그럼 매달려서 목마를 거 아니야. 물을 먹고 싶어서 머리를 밑으로 숙이면 물이 쑥 내려가. 다시 머리를 들면 쑥 차올라.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사과를 먹겠다고 입을 악 하면은 나뭇가지가 사과를 씩 들어올려. 포기하면 다시 눈앞에 싹 내려놔. 자, 최악인 건 뭐죠? 얘는 지금 불사예요. 배고파 죽지를 않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못 죽어. 영원히 고통받기. 어떤 사람 뾰족한 돌산 끝에 바위로 올려놔야 되는데 혼자 밀어 올려야 돼. 딱 위에 갖다 올려놓으면 반대편으로 굴러 내려가. 그럼 또 밀어 올려야 돼. 또 평생, 아니죠, 영원히.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는 죄악이, 그때부터는 벌이죠. 맞지?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의 음식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해리포터에서는요. 자, 조한 K 롤링의 세계적 거작 해리포터 시리즈 1권의 제목은 마법사의 돌이죠. 그 돌멩이를 왜 그 볼드모트가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 돌멩이가 뭐길래? 아니에요. 여기서 좀 이따가 이 앞에 두 놈이 게임 중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법사의 돌. 영문판 원작에는 마법사의 돌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요. 필로소피의 스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필로소프의 돌, 현자의 돌이에요. 이 현자의 돌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물약이 하나 있어요. 엘릭시르. 하면 알아듣지 못하죠. 엘릭서예요. 뭔가가 떠오르면 게임 중독. 저 이제 웃는 거 보지. 너 클래시 로얄 하지. 클래시 오브 클린이나 클래시 로얄 했지. 솔직히 말해. 거기에 나오는 그 보라색 그 막 차오르는 거 있잖아. 그 해리포터 1권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현존하는 유일한 현자의 돌의 주인공은 그 주인은 니콜라스 플라멜이며 그의 올해 나이는 650세이다. 이 헤르미온느가 백과사전 들고 와가지고 쫙 펴가지고 딱 짚어주면서 말할 때 나오는 문구예요. 엘릭서는 말 그대로 영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물입니다. 수명을 늘려주는 물이에요.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물입니다.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 말하면 안 되는 그 개새끼는 그 제임스 포터, 그러니까 해리포터의 부모님과의 대결에서 패해가지고 그 자신의 몸이 혼자서 못 살고 다른 사람한테 막 뒤통수에 붙어서 살고 그랬잖아.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다시 부활하고 싶어서 그 돌멩이가 필요했던 거야. 왜? 그 돌멩이는 생명이고 결국 신의 물질이니까. 좀 더 역사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비드상. 이게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다비드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에게 어쩌면 저렇게 완벽한 모습을 조각할 수 있었느냐고 묻자. 미켈란젤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원래 저 바위에는 그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고 내가 한 일은 그 모습이 아닌 부분을 뭐 했을 뿐이다. 덜어냈을 뿐이다. 떼어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중세 기독교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시점까지 혹은 기독교 시대가 막을 내리고 르네상스가 다시 찾아와서 그 이전의 문화 부흥기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인간의 세상은 신들의 세상의 파편, 그림자, 흔적인 거예요. 신들의 세상의 온전함이 조각조각 나서 흩어져 있는 그 파편과 수없이 많은 불순물로 이루어진 가짜 세상이 인간의 세상인 거예요.
오직 온전하고 오리지널리티는 어디에 있다? 신들의 세상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인간들은. 그러니까 인간은 뭐를 꿈꾸게 된다? 뭐를 꿈꾼다? 이데아를 꿈꾸는 거죠. 이상형을 그리는 거죠. 무엇이 가장 온전한 건지. 요 내용을 알고 원소론을 보면 재밌어요.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고대 철학자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 과학자들, 지금부터 말하는 원소론에 나오는 학자들은 이 세상의 가장 근원이고 근본이고 신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축복,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원소로 이야기했다. 이 세상을 이루고 이 생명을 이루고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장 근본이 뭐냐를 원소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엥? 그걸 알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마냥 그냥 누구는 물이라더라, 누구는 불이라더라 그렇게 돼버려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과서로 돌아가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고대 고대 시대는 그리스와 이집트를 오가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는 세계 10대 불가사의,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대도서관과 아테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데, 요때는 이제 철학자들이 주로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탈레스라는 학자는 물이 근원이다라고 합니다. 모래성 쌓아본 적 있어요? 모래로 이렇게 뭐 산을 이렇게 쌓아 올려본 적 있어? 해수욕장이나 해본 적 있죠? 한 번쯤은 어린 유치원 때나 흙장난을 해보잖아. 모래사장 가서 높게 쌓아져? 막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기둥이 세워져요. 뾰족하게. 근데 거기에 물을 적시고 세우면, 젖은 모래를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조절 잘하면 세워지죠. 여름철에 저기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해수욕장 가면 모래 조각 같은 거 해놓는단 말이에요. 되게 멋지게. 그거 다 어느 정도 적시고 만들고 위에 고정약 뿌리고 그렇게 해서 딱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들어 죽어가는 식물에게 물 주면 살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물 주면 살아날잖아. 맞지? 그래서 이 세상과 생명 그 모든 것의 최소 근원은 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탈레스였다. 근데 물 하나가 원소라는 이야기잖아.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물이다. 이렇게 한 가지가 원소라고 하는 거를 일원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탈레스 말고도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느냐? 있어요. 아낙시메네스라는 학자는요, 공기가 원소다라고 했고요. 헤라클레이토스라는 학자는 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꼭 원래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 하다 보면 한 명씩 헛소리 하는 사람 나오죠. 맞지? 딴소리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이 나와요.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좀 안 좋은 색깔로. 형이 왜 여기서 나와? 과연 피타고라스는 뭐가 원소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야, 틀려서 한 것도 어차피 너희들 목소리 안 들어가요. 이거 마이크 차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 거의 안 들어가. 맞지? 피타고라스는 이 사람한테 제일 어울릴 만한 건 뭘까? 원소. 숫자라 그랬습니다. 2000년대 매트리스의 시대를 예언했던 사람이야. 대단하죠? 자, 얘네들은 필로소피에래요. 여기 아까 우리 철학자를 필로소피에라 그랬는데 이게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어인데, 라틴어 그리스어인데요. 필로가 생각이에요. 소피에는 좋아하답니다.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따지고 논리로 서로 따지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철학이라 그랬다고. 자, 이 뒤에 사원소설이 들어옵니다. 막 토론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 다다르느냐. 물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불도 중요한 거야. 다 중요해. 근데 얘네들은 서로 누군가가 누군가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서로 완전히 다른 것들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엠파도클레스가 사원소설을 발표합니다. 원소가 4개다. 4개인데 어떻게 4개냐? 물, 불, 공기, 그냥 하면 그러니까 흙, 자기 주장 하나 해서 이 4개가 4가지 원소다. 이 4가지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 나무가, 생명체가 죽든 뭔가가 죽어서 썩으면 물도 나고, 물도 나오고, 불 붙이니까 연기도 나고, 재도 남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거는 물과 불과 공기와 흙이 조합돼서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 원소가 한 가지라 생각하느냐? 이 4가지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니 이 4가지가 원소다라고 사원소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또 딴소리 하시는 분이 한 명 나와야 되는데, 그지? 지금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발전돼 갔죠. 혼자 딴소리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근데 꽤 중요한 사람이라서 별표 3개 정도만 달아놓을게요. 데모크리토스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BC 460년이네요. 데모크리토스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얘예요. 아톰. 아톰이란, 자, 책에 뭐라고 돼 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 단어가 아톰인데요. 이 아톰이라는 녀석은 바로 뭐다? 입자라는 거죠. 즉, 이 세상 만물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입자가 있고 입자가 있으면 그 사이는 뭐가 된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진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입자와 빈 공간이 있다라는 아톰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랑은 이제 조금 이제 서로 대립 관계가 되겠죠. 맞지? 자, 그리고 이 대립을 계속 이어가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설을 발전시킨 사원소 변환과 연속설을 주장하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이 양반도 역시 중요하니까 좀 다른 색깔로 얘도 별표 3개. 연속설도 3개. 누구냐면 되게 유명한 양반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 불, 공기, 흙이 각각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차고 습하다. 불은 그 반대인 따뜻하고 건조하다. 공기는 따뜻하고 습하는 것이 공기. 흙은 차고 건조한 곳이 흙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 네 가지 원소는 네 가지 성질의 조합으로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차게 시키면 물이 되는 거야. 차고 건조한 땅이 습해지면 물이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에 습기가 날아가면 불이 난다고. 알겠어요? 네 가지 원소가 있고 이 네 가지 원소를 정의하는 네 가지의 성질이 있는데 성질이 바뀌면 원소가 바뀐다고. 그게 뭐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야. 각각의 원소는 성질 네 가지 성질 중에 2개씩을 나눠가지고 그 성질 때문에 원소가 바뀐다는 이야기. 원소가 바뀐다고. 그리고 하나 더. 연속설이라는 건 뭐냐? 진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데모크리토스와 아주 격렬한 대립을 이룹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소의 농도가 올라가면 우리 눈에 나타난다는 거야. 어떤 물질을 계속 나눠서 잘게 쪼개서 그 농도가 낮아지면 희박해지면 사라진다는 거죠. 사실 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가 더 비슷하게 되냐면요. 그 마법이 돼버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상을 기준으로 이 교실 안에는 불의 원소, 물의 원소, 공기의 원소, 흙의 원소가 가득히 있는 거야. 골고루 섞여 있어서. 근데 그 농도나 밀도가 매우 옅으니까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이 공기 중에 있는 불속성 원소들을 끌어모아서 여기 동그랗게 농도를 매우 끌어올리면 여기에 뭐가 나타난다 갑자기? 불덩어리가 펑 나타나는 거야. 마법사잖아요. 맞죠? 마법사들이 마법 쏘는 거, 판타지 소설에는 그런 거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 마법사는 자신의 심장에 만들어 놓은 서클을 이용해서 공기 중에 만화를 끌어들여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만화를 운동시키고 가속시키고 발현하면 뭐 불덩어리도 되고 물덩어리도 되고 막 날릴 수도 있고 하잖아. 마법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맞지? 그리고 여기에 꽂힌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까 뭐 할 수 있었다고? 변환할 수 있다. 원소가 변한다고요. 이 내용이 시간이 지나 중세로 넘어가 버리면, 중세는 기독교 시대입니다. 그리고 귀족과 왕권의 시대예요. 기독교 중에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던 시대는 왕조차도 기독교 교회에 벌벌 떨어야 됐다고. 그런데 나라가 혼란스럽고 기독교의 세력이 많이 강하지 않을 때는 누가 더 힘을 많이 쓰느냐? 귀족들이 힘을 써. 귀족들이 자기랑 친한 사람을 교회 수장으로 밀어주고 막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는 일이 생긴다고. 특히 그게 나라가 불안정했던 이탈리아에서 심했어요. 그러자 그런 이탈리아에는 뛰어난 사람들을 귀족들이 불러 모아서 그림도 그리게 하고 뭐 건물도 짓게 하고 조각도 하게 하고 심지어 무기 개발도 하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 피렌체에 살던 메디치라는 가문이었고요. 그 가문에서 일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 시대를 과학의 암흑기인데, 알케미스트, 바로 연금술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 숨어있던 시대입니다. 비밀의 학문. 참고로 여기 알케미스트라고 적어놨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요 앞에 적혀있는 R 있잖아요. AL. 이거 뭐 어떤 단어냐면요, 아라비아에서 온 단어라서 앞에 R이 붙어 있는 건데 영어로 따지면 얘가 더예요. 그러면 R을 싹 지우고 보면 뭐가 보이죠? 케미스트리가 보이죠. 뭔데요? 화학입니다. 연금술은 결국 현대의 화학의 기반이 되는 학문이 됐어요. 황과 소금과 수은으로 귀족들한테는 뭐 만든다고 꼬셨게? 금을 만들 수 있다고 꼬셨고요. 사실 얘네들이 꿈꿨던 게 바로 뭐다? 현자이돌이죠. 우리는 이거를 믿지 않는 머글들일 뿐이야. 이 현자이돌은 원래 현자이돌을 만들면 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뭐도 할 수 있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를 연구하던 사람들 중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파라켈수스라는 연금술사는 어느 쪽으로 발전해 가냐면 무기약학, 그 광물약학으로 발전해 갑니다. 약초가 아닌 자연에서 뽑아낸 물질을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다?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쪽으로 발전으로 해가요. 그리고 적어도 이 사람들은, 연금술사들은 뭐를 했다? 여기까지는 철학자란 말이야. 필로만 하던 사람, 생각만 하던 사람들이야. 따지고 토론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 그리고 중세 기독교잖아요, 지금. 저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한갓 인간의 몸으로 신이 되고자 한다? 돌멩이를 금으로 바꾸겠다? 신성모독으로 잡혀가서 목 잘려 죽기 딱 좋죠. 종교재판으로. 맞지? 그러면 얘네들은 자신의 실험 보고서를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뭐랑 어떻게 섞어서 어떻게 하면은 금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 수정해서 더 정확하게 많이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잘 알아보기에 영어로 적고 한글로 적어 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렇죠. 암호를 만들고 기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원소 기호가 돼요. 초기. 해리포터 시리즈에 보면 막 이상한 거 넣잖아. 박쥐 눈알 세계 뭐. 그 사실 암호문이야, 암호문. 실제 이때 나온. 알겠어요? 이러한 형태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발전돼 가는지를 얘기했던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중세시대까지를 한번 봤어요. 얘네들은 근대에 이르고 좀 더 과학적이고 실용적이고 다양한 도구를 바탕으로 이 학문을 발전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요거 필기하는 시간 주고 쉬는 시간을 줄게요. 지금부터 요거 필기하시고 쉬는 시간에서 25분에 또 시작할게요. 자, 중세가 끝나고 근대 르네상스 시대가 됩니다. 사실 르네상스는 문화 부흥기라 그래가지고 중세 동안 기독교라는 단일 문화에 너무 몰빵되어 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시작을 합니다. 그게 기술이나 역사, 문화, 그리고 과학에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원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학자가 보일입니다. 자, 우리 중1 과정에서 보일 법칙 배웠죠. 뭐였어? 그 이상한 관계가 뭔데? 뭐야? 보일 법칙이란, 그래서 잘했어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과 그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한다가 보일 법칙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보일 법칙 설명할 때 너희 둘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원래 이거 연구하려던 거 아니다.
기억해요? 원래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에 대한 연구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보일은. 보일이 생각한 실험은 뭐냐면 소리 제2자관 실험이라 해가지고요. 요렇게 J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유리관에 여기에 수은을 요렇게 채워요. 여기에 수은을 부어서 요렇게 해서 살짝 기울였다 딱 세우면 요렇게 딱 밑에 수은이 차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어? 아직 공기 들어있죠? 맞지? 그리고 여기에 요쪽에 이제 계속 수은의 양을 채워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눌러지는 힘이 더 커지잖아요. 압력이 커지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조금씩 높아는 지는데 요 안에 공기의 압력 밀도가 커지면서 여기가 점점 농도가 진해져 가겠죠. 맞지? 근데 봐봐. 여기에 첫 번째로 압력 증가가 되면 요 부분에 밀도 즉 농도의 증가가 있을 건데 이 실험한 이유가 뭐냐? 만약 연속설이 맞다면 아까 우리 연속설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물질의 농도가 진해지면 우리 눈에 나타난다 그랬지, 뭔가가. 그리고 얘를 나눠서 농도가 옅어지면 우리 눈에서 사라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봐봐. 요 안쪽 빈 공간의 농도를 계속 증가시키면 농도가 증가하면 뭔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나타났나 안 나타났다? 하는데 안 나타났어요. 이 과정에서 실제 결과는 압력이랑 부피의 곱이 일정했다는 거지. 그리고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했다라는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입자와 빈 공간에서 빈 공간의 감소로 저런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일의 이 제2자관 실험 보일이 한 이 제2자관 실험이라는 것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속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실험이 되는 거죠. 농도가 진해져도 안 나타나더라. 그죠? 그리고 이 보일의 뒤를 이어가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다음 학자가 라부아지에입니다. 참고로 요게 지금 유럽에서 어느 정도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라부아지에예요. 이 양반은 어떻게 죽었냐면 단두대에 목 잘려 죽어요. 그 길로틴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기둥 사이에 커다란 칼날이 요렇게 밧줄에 걸려 있고 여기 사람 딱 이렇게 묶어놓고 요즘 땡 자르면 싹둑 이런 거. 이게 언제적 사용 도구게?
프랑스 혁명기 때. 프랑스 대혁명 있죠. 그 시기 때 도구인데 여기에 죽어요. 라부아지에는. 어느 시대인지 알겠죠? 이제 프랑스 혁명, 드디어 프랑스가 첫 번째 공화국을 만들려 하던 그 시기. 나폴레옹 나오던 그 정도 시기예요. 딱. 자, 라부아지에는 무슨 실험을 하냐? 자, 저기 저 실험 장치 한번 봐봐. 자, 라부아지에가 한 실험, 주철관 실험과 물 합성 실험이 있는데요. 주철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많이 포함된 철이에요. 주철관에 물을 넣었더니 뭐가 반대편에서 나오더라? 수소가 발생하더라. 아주 뜨겁게 달군 주철관에 물을 부어 넣으면 물의 원소들이 수소와 산소로 나뉘고 산소가 주철관에 있는 탄소와 결합해 버려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수소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물 합성 실험은 수소와 산소를 폭발시켰더니 거기서 뭐가 획득된다? 물이 합성되는 것을 밝혀내요. 이 실험의 결과가 바로 무슨 뜻이 있냐? 물은 뭐다 이제? 더 이상 원소가 아니죠. 왜? 원소면 세상의 가장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물질이면 분해되면 돼요? 안 되죠.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원이 되는 물질이면 다른 녀석들을 합성해서 만들 수 있어? 아니잖아. 원재료를 합성해서 다른 걸 만들어야지 다른 걸 합성해서 원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물은 분해도 되고 합성도 되어버린 거지. 맞지?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니면 가장 큰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들 필기했을 텐데 이런 소설 제일 첫 번째 학자가 뭘 했어요? 세상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 그 다음에 사원소설 엠페도클레스. 세상은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세상은 물, 불, 공기, 흙의 사원소와 따, 차, 건습이라는 네 가지 속성으로 그 원소들이 변환되면서 이루어진다. 계속 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잖아. 그런데 물이 원소가 아니래. 이러면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중세까지 이어온 원소론 그 전체의 논리 체계를 혁파해버린 거죠. 야, 너희들 틀렸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라부아지에 이르러서 근대적인 원소의 정의가 잡힙니다. 뭐가 원소다? 더 이상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것이 원소다라고 하면서 근대적인 원소 모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라부아제는 이 정의에 따라서 총 33종의 원소를 4그룹으로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물론 라부아제의 저 원소 정의 모델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원소가 아닌 에너지를 원소라고 착각해요. 라부아제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빛과 열조차도 원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분해는 안 되니까. 맞죠? 빛과 열 분해가 돼? 맞다. 빛 분해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분산. 근데 열 에너지 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리고 그 당시 과학기술력으로 분해할 수 없었던 물질들. 산화알루미늄, 산화규소, 산화마그네슘 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원소로 그냥 분류해 두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더 근대적인, 좀 더 과학에 가까운 원소의 개념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거죠. 어떤 거?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야 원소다. 오케이? 자, 요 뒤에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필기 일단. 자, 그러면은 지금 현대화학에서는 원소를 뭐라고 하느냐? 원소란 더 이상 다른 원소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현재 1번부터 118번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총 118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1번인 수소부터 92번인 우라늄까지가 자연에서 획득할 수 있는 원소고요. 쌤, 원소가 118가지를 해놓고 왜 92번까지만 자연에서 획득하나요? 이건 무슨 소리다? 93번에서부터 120번까지 아직 못 만든 게 번호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12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인공원소요. 즉 뭐다? 이제 현대과학기술력으로 원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다? 연금술 할 수 있어요. 다른 원소로 금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근데 왜 안 하게? 이제는 금을 합성할 수 있어요. 연금술사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왜 안 할까? 뭐일 것 같아요? 재료비랑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금보다 더 비싸. 그럼 할 필요 있어 없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소는 금속 원소. 보통 주로 고체이며 열과 전기 전도도가 뛰어난 광택이 나는 녀석들을 우리는 금속이라고 하고요.
어? 그 외에 비금속, 기체도 있고 고체도 존재하는데 물론 액체도 존재합니다. 전도도가 좋지 않고요.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광택도 없어요. 주로 우리가 이제 금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녀석들이 얘네들이에요. 철, 구리, 나트륨, 칼슘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그거고, 비금속은 C 탄소, 그다음 뭐 H 수소, O 산소, Cl 염소, 이런 녀석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금속입니다. 참고로 보통 우리가 이 얘네들을 가지고 원소라고 부르는 녀석들은 소위 호던소 물질이라 해서 한 종류의 원소로만 구성되는 것을 우리는 호던소 물질, 원소라고 하고요. 화합물이라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화합물이라 그러고, 이 둘을 보통 합쳐서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예시가 지금 14쪽에 보면 어디에 이용되는지. 자, 이용. 자, 수소. 수소는 가연성 기체입니다. 초등학교 때 수소 기체의 성질이라고 배우는 게 불 붙이면 어떻게 된다? 퍽 하고 터진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가연성과 폭발성이 뛰어난 현재는 로켓 연료에서부터 연료전지까지 대단히 많은 곳에 쓰이고 있는 게 수소고요. 그 다음에 헬륨, 공기보다 가볍고 매우 안정되기 때문에 기구나 비행선에 씁니다. 원래 예전에는 세계 1차 대전 때만 해도 열기구 말고 수소를 이용한 비행선을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런 비행선,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기체를 넣은 비행선을 만들었을 때는 군사적 목적을 쓰더라도 그걸 직접 공격용으로 쓰진 않았다고.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고 적 지형이나 부대 배치 이런 것들을 정찰하는 용도로 쓰다가, 위에서 날 수 있다라는 거는 전쟁에서 전술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죠. 왜?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 다이너마이트 심지 좀 길게 해서 불 붙이는 거 떨구면 폭격기잖아. 맞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공격을 시작하는데, 커다란 비행선에 수소기체를 채워놓고 하늘을 날다가 총 한 방 빵 맞으면 그대로 뻥 터져버리지. 위험해서 요즘에 헬륨으로 이제 대체해서. 그리고 커다란 공기 덩어리를 풍선 한 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 작은 풍선 여러 개를 넣은 큰 풍선 하나를 만드는. 그럼 총알에 한두 개가 뚫려도 나머지는 안 터지고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더 안전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뀐 게 지금의 비행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생명체가 호흡하는 데 쓰게 되겠죠? 그리고 연소에도 쓸 거고. 탄소. 흑연, 다이아몬드, 그리고 각종 유기물이나 연료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탄소죠. 그 외에 뭐 각종 그 뒤에 나오는 거 봐봐. 알루미늄, 금, 규소, 철, 구리.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금속이나 반도체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좀 이따 불꽃 반응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할 테니까요. 지금 14쪽 밑에 학습 내용 체크 빈칸 채우고 요거 칠판 필기. 자, 봅시다. 불꽃 반응에 의한 확인. 자, 그러면은 자, 원소의 확인. 아까 우리가 잠깐 넘어간 것 중에 원소에서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더라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지금 여기 우리 불꽃 반응과 그 밑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요거는 살짝 심화적인 내용을 좀 섞을게요. 심화를 섞지 않으면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이 돼. 난 그건 싫단 말이에요. 적어도 공부를 할 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더 어려워도 알고 가면 좋잖아. 어차피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는 그 이유를 알면 더 뿌듯하잖아. 조금. 그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가면 배울 내용인데요. 원소와라 원자라는 말도 있죠. 요거를 뜻을 구별을 시켜 드릴게요. 우리가 원소라고 하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종류를 이야기할 때를 원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는 알갱이 하나를 지정할 때 원자라고 해요. 종류를 이야기할 때는 원소. 낱개 개수를 따질 때는 원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봐. 선생님이 여기 지금 선생님 간식통에 다이어트용으로 토마토를 좀 싸왔거든요. 방울토마토를. 자, 지금 말한 방울토마토는 원소의 뜻으로 쓴 거죠. 내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가 돼? 자, 얘 몇 개쯤 돼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줄 정도 사이즈가 한 20개쯤 들어있겠죠. 한 개 한 개 세알렸지. 낱개로. 그럼 뭐가 된다? 원자의 뜻으로 쓰이는 거야.
알겠어요? 특히 그래서 얘는 종류와 성질이라는 데서 사용되고 얘는 형태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원자라는 것은 가운데 핵이 있고 그 핵 주위를 요렇게 전자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형태가 원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여기 요 전자 하나가 이 핵과 사이에 인력,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걸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돌 수 있는 궤도가 되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밖에서부터 만약에 어떤 에너지를 만약에 공급을 받게 되잖아. 에너지가 많아지면 내가 막 많이 움직이고 싶어. 근데 요 안쪽에는 답답하잖아요. 좀 편안하긴 한데 답답해. 에너지가 남아 돌면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근데 봐봐. 이렇게 밖에 나가 있다 보면 에너지를 많이 쓰고 피곤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 여러분들 자리로 돌아가서 잠들죠. 맞지?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뭐 해야 된다? 에너지를 방출해내야 됩니다. 마치 이거 뭐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이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가 되었다가 수증기가 다시 물로 바뀌면서 열에너지를 뱉어내는 것 같잖아.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럼 봐봐. 여기서 사실 흡수할 때는 열에너지로 흡수를 하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보통 빛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나요. 이 원자를 에너지가 되게 많은 곳에 갖다 놓으면 원래는 안쪽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특정한 에너지의 빛을 방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요 차이만큼. 전자 껍데기 위치 차이만큼. 에너지를 여기서 흡수한 만큼 방출하겠죠, 다시.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때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의 세기는 열이나 빛 에너지의 세기는 요 궤도랑 요 궤도랑 궤도별 에너지 차이 때문에 생기겠네요. 맞죠? 이만큼 얻어서 밖에 나갔다가 그만큼 뱉어내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진동수에 비례해요. 근데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것은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진동수나 파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빛과 파동, 언제?
중 1-2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랑 연결이 되느냐? 우리 분광기라고 부르는 프리즘 있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바로 지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그죠? 지지난주에 분산하면서 배웠잖아. 여기에 백색 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다? 어떻게 된다? 붉은색이 굴절되는 경로랑 보라색이 굴절되는 경로가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그지? 너희들 작년에 배웠잖아, 학교에서. 빛의 분산. 1학년 2학기 맨 뒤에 농땡이 신다고 다 까먹었구만. 껍데기 내네, 이 자식아. 방금 아저씨 개그를 쳤는데 못 알아들었다. 까먹었어? 네. 껍데기 내놔. 이해를 못해? 까서 먹었잖아. 껍질은 남아있을 거 아니야. 내놔. 사탕을 까 먹으면 뭐가 남아요? 내놔. 그러니까 까먹었다며. 확 진짜. 썰렁 개그입니다. 더워서 그랬어요. 자, 백색광, 분산되지 않은 빛을 프리즘에 넣으면 빛의 색깔에 따라 나뉘는데 사실 어떻게 이렇게 나뉘느냐? 붉은 색깔이 파장이 길고 보라 색깔 쪽이 파장이 짧아요. 근데 보라색 쪽이 진동수가 크고 붉은 색깔이 진동수가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 빛에너지가 결국 진동수랑 비례한다는 말은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흡수 방출하는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빛이 어느 쪽으로? 보라색 쪽으로 가겠죠. 움직이는 간격이 조금만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 차이는 붉은색 쪽으로 가겠지. 요쪽이 에너지가 크고 여기가 에너지가 작을 건데,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린 다른 거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 원자마다 핵이 가지는 전하랑 같아 달라? 다르겠죠? 원자 종류마다 달라. 이거 다음 주에 원자 번호하면서 배울 거야. 아니 오늘 좀 이따 배울 거야. 원자 번호라는 거는 핵이 가지는 플러스 색이에요. 핵이 가지는 플러스 개수 색이야. 전자들은 원자가 가지는 플러스 개수만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원자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겠죠. 그럼 핵과 전자가 끌어당기는 힘은 원자 종류마다도 다를 거고 같은 원자에서도 그 전자가 원래 있던 위치마다도 다르겠지. 그지? 그러면은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의 폭 차이는 원자마다 다르고 같은 원자에서도 줄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나온다? 여러 개 나올 수 있겠다. 왜? 전자 몇 개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그죠? 궤도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 이 빛을 분석하면, 여기서 나오는 빛을 분석하면 그게 무슨 원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기율표는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아. 원자 번호랑. 다음 주에 배울 거긴 하지만. 알겠어요? 일단 요거 빨리 필기해 봐봐. 요거하고 주기율표 설명까지 오늘 할게요. 지금부터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주기율표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 모양에 맞춰 가지고 20번까지만 주기율표를 적어 줄 거예요.
요거는 다음 주 테스트입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 암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주기율표를 외우는 거예요. 요 모양대로. 자, 봅시다. 자, 원자 번호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입니다. 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자, 칼륨, 칼슘까지. 자, 기본적으로요. 자, 여기 좀 봅시다. 원소 이름과 원소 기호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이름은 주로 그리스어, 라틴어, 영, 독, 프, 그 원소가 발견한 사람이 보통 붙입니다. 최근의 원소들은. 예전에는 이제 그냥 부르던 이름,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이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주로 많아요. 아니면 영어 정도. 기본적으로 그 알파벳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즉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파벳 A부터 Z까지 몇 자야?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26개네요. 맞죠? 우리 원자번호 몇 번까지 있다 그랬지 아까?
원자가 총 몇 개 있다 그랬죠? 118개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알파벳 대문자로만 쓰면 26개밖에 못 쓰잖아. 즉 무슨 소리다? 중복되는 게 있다는 거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중복 시 나머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소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 돼요. 여기 봐봐. C 탄소 대문자 혼자죠. Ca 칼슘, Cl 염소, 여기 없지만 Cu 구리, Co 코발트, Cs 세슘, Ce 세륨, 또 뭐 있지? Cr 크로뮴, 되게 많아요. C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원자 번호라는 것은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원자 핵의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항상 같게 돼 있어요. 원자일 때는. 알겠어요?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할 거고요. 세 번째. 자, 옆에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녀석들 있죠. 맞지? 같은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는데 이 족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 우리 원자 그림 그릴 때 가운데 핵이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전자들이 층층이 돌았잖아요. 전자들은 안쪽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실제로 원자들끼리 반응하는 전자들은 제일 바깥쪽 테두리에 있는 전자들만 반응해요. 그런데 그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개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1족,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 2족. 근데 잘 보면 2족하고 2족하고 그 다음 줄이 원래 풀 주기율표를 보면 이렇게 떠 있어요. 좀 이따가 나가는 길에 저 문 딱 열고 요 뒤에 보면 주기율표 있거든. 그림으로 된 주기율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해서 같은 세로줄은 어땠거나 그 참여하는 전자 개수가 똑같아서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이 같은 줄이 있고요.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같은 가로줄에 있는 같은 주기인 녀석들은 전자가 한 껍질, 두 껍질, 세 껍질 이렇게 쌓여가잖아요.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이 같은 껍질을 가지고 있다는 애들이야. 즉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채워지는 건 수소와 헬륨. 두 번째 껍질에 리튬부터 쭉. 세 번째 껍질에 나트륨부터 쭉. 그럼 요거 봐봐. 리튬에서부터 네온까지 전자가 채워져 가는 모양 순서랑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전자가 채워 들어가는 모양 순서는 똑같이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면 리튬부터 네온까지 성질이 변하는 그 형태, 패턴이랑 나트륨에서 아르곤까지 성질이 변하는 형태 패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비슷하게 되겠죠. 왜? 전자가 똑같이 연속으로 깔리니까. 1개부터 8개까지 순서대로. 맞죠? 그래서 반복되는 성질. 크기가 비슷하고 성질의 반복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기라고 합니다. 일단 요거 필기. 요거 하고 저기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빨리 필기. 자, 일단 이름을 이렇게 배운 이유가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원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가 좀 편하려고 미리 A, B, C, D를 가르친 겁니다. 자, 불꽃 반응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온도가 높은 가스토치의 겉불꽃에다가 갖다 대면 그 원소별, 여기서 말하는 원소라는 건 사실 뭐다? 금속 원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외우는 방법은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빨리 노나 복화 황바 청구 주칼. 학교쌤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디?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는데? 그냥 외우라고. 자, 이렇게 외우세요. 빨리 노나 복화 황바 청구 주칼. 이게 무슨 소리냐? 빨간색은 리튬이 빨간색이 나옵니다. 노란색은 나트륨, 보라색은 칼륨. 여기 보면 칼륨이 있고 칼슘이 있는데 K를 카라고 합시다. 자, 요 밑에 있는 애들 황바청구는 여기에 없는데 자주 나오는 거라서 외워야 돼요. 황록색은 BA라고 해서 바륨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주기율표상에 어디 있냐면 칼슘 밑에 칸에 적혀 있어요. 황록색은 바륨, 청록색은 구리, 주황색은 칼슘, 빨강은 리튬, 노랑은 나트륨, 보라는 칼륨. 자, 요렇게 해서 외우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봐봐. 염화 리튬, 염화 나트륨, 염화 구리. 그 다음에 산화 리튬,
산화나트륨 산화구리 요 6가지 물질을 가지고 불꽃 반응 실험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리튬, 나트륨, 구리가 금속 원소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다? 아까 여기 리튬은 뭐라 그랬어? 빨강이라 그랬죠. 즉 염화리튬이 됐든 산화리튬이 됐든 무슨 색이 나온다? 둘 다 빨강이 나와요. 아까 나트륨 무슨 색이라 그랬어? 노랑이라 그랬죠. 그럼 순수한 나트륨도 노랑이지만 염화나트륨도 산화나트륨도 노랑인 거야. 앞에 뭐가 붙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금속 원소가 포함됐느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청록색 구리도 염화구리든 산화구리든 둘 다 청록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안 적혀 있는데 스트론튬이라는 원소가 빨강이란 말이야.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에요. 불꽃색이.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게 리튬인지 스트론튬의 빨강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잖아. 그죠? 이거 구별은 뭐로 한다? 스펙트럼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 일단 필기. 자, 봐봐. 가스토치 끝에 나트륨을 발라서 불을 붙이고 요 위에서 노란색의 나트륨 불꽃이 쫙 올라온단 말이야. 나트륨의 불꽃색이 가스불에. 여기서 나오는 노란빛을 프리즘에 분광을 시키면 실제로 노란 줄 한 줄 딱 보입니다. 즉, 요렇게 분광을 시켰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 색의 선의 위치와 개수를 가지고 원소 판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핵의 전자가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열을 흡수하고 밖에 나갔던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된다? 궤도별 에너지 차이가 그 빛의 진동수에 맞는 빛이 나온다고. 자, 우리 교과서 16쪽을 한번 보세요. 하이탁 교과서 P16. 리튬과 스트론튬. 리튬과 스트론튬의 스펙트럼 선을 보면 어때요? 선의 위치와 개수가 다르죠? 맞지? 그러면 저 선의 위치와 개수를 가지고 원소를 판별하니까 리튬과 스트론튬은 다른 원소임을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밑에 봐봐. 자료 더하기.
물질 X에 있는 선들과 밑에 원소 A, B, C의 선들을 비교를 하면 A에 있는 선들은 전부 다 X에 포함되어 있죠. 잠시만. 넌 요거 한번 봐봐. 그 선이 좀 색깔이 좀 덜 보일 것 같아서 요걸로 봐봐. 자, A선은 지금 전부 다 X에 포함되어 있죠. C도 다 X에 들어있지. 근데 B선 하나 봐보세요. 여기에 A, B, C 여기에 선들을 쭉 비교할 때 여기 중간쯤에 보면 B선 하나가 여기에 없잖아. B에만 선이 하나 있고 위에 X에 없는 선이 있죠. 그지? 거기 동그라미 쳐봐봐. 내 거 하지 마. 네 거 해. 그런 선이 몇 개가 있죠. B에는. 한 개 있냐, 두 개 있냐? 봐봐. 두 개가 있죠. 그 말은 뭐다? B는 X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A의 선들은 전부 다 X에 들어있죠. C의 선들도 X에 들어있지. 즉, X에는 적어도 A하고 C 두 가지는 들어있다는 거야. 그런데 B는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는 선이 있으니까. B가 들어있다면 그 선들도 어떻게 돼야 된다? X에 선이 끄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 가면 우주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도 이 스펙트럼으로 분석해요. 우리가 진공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기체가 아주 옅게 남아있거든요. 얼마나 옅게 남아있냐? 1세제곱미터 공간에 원자 한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1세제곱미터에 원자 한 개.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되게 큰 공간이잖아. 1m, 1m, 1m면. 거기에 원자 한 개 들어있다니까. 감이 안 와? 그럼 우리 지금 여기 공기에는 원자가 얼마나 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22.4리터. 그럼 페트병 한 15개쯤 나오겠지. 하나 1.5리터니까. 그죠? 그럼 22.5리터니까 대략 맞겠지. 페트병 15개 안에 있는 공기 입자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6 뒤에 동그라미 23개 붙여야 돼요. 1기압 기준으로.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22.5리터, 22.4리터에 6 뒤에 동그라미를 23개를 붙여야 돼. 만, 억, 조, 경, 해. 그 다음에 뭐냐? 만, 억, 조, 경, 해. 이러면은 딱 20개죠. 6,000해가 필요한 거야. 공기 입자수가. 근데 그게 몇 리터에? 23리터에 그만큼이야. 22.몇 리터에. 근데 아까 선생님 말한 부피 있잖아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 1000리터에 원자 한 개 있다고. 우주 공간은. 22.4리터에 6000해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진공이라고 부른다고. 아무것도 거의 없는 것처럼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스펙트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일단 기본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 하시느냐.